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안녕하십니까, 정용실입니다. 6.25 전쟁 이후 70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 보통 사람의 시선으로 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전시를 시작을 했네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지금은 휴관을 했고 온라인 전시로 이제 곧 대체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전시에서 눈길이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납북자 하격홍 씨의 아내의 일기입니다. 아내 성갑순 씨는 남편이 납북된 뒤로 매일 일기를 쓰면서 그리움을 달랬다고 하는데요. 이 딸의 입학식 날에 쓴 일기 한 대목이 언론에 소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영화의 여학교 입학식 날 9시까지 등교해 혼자 입학식을 치르고 마음이 상해서 왔다. 바빠서 혼자 보냈더니 그런 모양. 이럴 때 영화 아버지가 계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하다. 어느새 영화가 자라서 여학생으로 씩씩하게 공부를 한다. 영화 부친이시여, 이것을 보고 계십니까? 네, 전쟁으로 소중한 사람을 잃은 와중에도 계속돼야만 했던 어떤 일상의 가혹함 같은 게 느껴지는, 또 일상이 돼버린 그런 슬픔, 이런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성갑순 씨는 딸들에게 이 일기장이 자신의 유언이고 장구한 생활의 역사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삶, 이런 사연이 오직 하나뿐일까요? 수많은 이산 가족들이 상처를 삶에 녹인 채 살아왔고 그 슬픔을 유산으로 받은 후손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하루만큼은 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6월 25일 목요일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합니다. 여성의 감수성으로 세상을 봅니다.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문자는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KBS 모바일 콩, 유튜브를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KBS 1라디오는 재난방송으로서 여러분께 계속된 소식을 전해드려야 합니다. 코로나19가 아직 가라앉고 있지 않아서 관련된 소식 좀 챙겨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로나19로 지금 이제 어르신들을 혹시 뵙거나 어르신들 이용시설을 방문하시는 분들 한 번 더 증상을 점검을 해보시고요.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다면 방문을 안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거겠죠. 방역수칙을 그리고 꼭 좀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코로나19는 어르신들에게 아주 치명적인 그런 병이기 때문에 모두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알려드리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뉴스픽으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시작을 해보죠. 두 분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오늘이 이제 6월 25일이기 때문에 6.25 전쟁과 관련된 소식을 아무래도 첫 소식으로 좀 살펴봐야 될 텐데, 국군 전사자 유해 147구가 70년이라는 세월 끝에 조국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이 지금 보도가 많이 되고 있네요. 송 박사님, 관련 내용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6.25 70주년 되는 날입니다. 네. 6.25 전쟁 때 돌아가신 국군 유해 147구가 70년 만에 네. 아주 오랜 시간을 거쳐서 멀고 먼 길을 돌아서 국내로 왔습니다. 북한에서 발굴이 됐는데 네. 미국 하와이로 옮겨졌다가 보니까 국군이구나 이렇게 판명이 돼서 이번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인수를 받은 겁니다. 네. 그 인수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영상을 보니까 성조기로 덮여 있다가 그 다음에 유엔기가 다시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인계를 받으면서 태극기로 그걸 덮는 걸 보고 굉장히 울컥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이 봉환된 유해가 147구라고 하지만은 신원이 확인된 국구는 7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DNA 대부분이. 판별이 거의 안 된 것이죠. 예. 이번에 보면은 그래서 국방부에서 전사자 명부를 통해 가지고 유해 신원을 확인할 예정인데 네. 그 당시에 그 발굴 지역이 평안남도 개천, 평안북도 운산, 우리 많이 듣던 함경남도 장진호 일대에서 90년부터 94년까지 발굴되었던 유해 208개 상자와 그리고 북미 1차 정상회담 후에 2018년에 미국으로 보내졌던 유해 55개 상자 중에서 판별된 147구인데요. 이 중에서 지금 감식이 안 된 부분은 국방부가 열심히 찾아가지고 이제 좀 신원을 확인할 이런 거 있습니다. 네. 자, 유해봉환이라는 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오늘 좀 의미를 살펴보죠. 예, 사실 국군 유해를 이렇게 찾아내고 예를 갖추고 합당하게 기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누릴 수 있는 가능했던 것도 이런 분들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소한 마지막 정말 중요한 보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데 사실 이 전사자 유해의 어떤 발굴이 미흡한 부분이 사실 많습니다. 이제 남북 군사합의에 의해서 DMZ 내에 공동 유해 발굴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상 북측과의 대화가 좀 단절된 상태고 네. 또 일부 뭐 우리 군에서만 하고 있다 이런 소식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많은 어떤 전사자의 유해 발굴을 하려면 이 DMZ 내에서의 어떤 공동 유해 발굴했던 약속들이 지켜져야만 되고 사실 근본적으로는 남북 관계가 빨리 풀리는 것이 남아 있는 과제를 풀 수 있는 그렇죠. 가장 근본적인 열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더불어서 좀 더 소식을 전해드리면 오늘 밤 8시 20분 서울공항에서 6.25 전쟁 70주년 기념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네. 올해 행사 주제가 내자예요. 근데 이 내자가 정말 어울리는 행사다. 이 내자가 영웅에게랍니다. 영웅에게이고요. 말씀해 주셨던 이 유해의 경우에는 이 맞이하는 봉환 행사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예우를 계속 갖추는 행사를 하는 건데 저는 뭐 참 잘 준비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관련된 뉴스 영상 꼭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네. 물론 라디오로도 저희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고 있지만 저는 영상을 봤는데요. 이 유해를 옮길 때 어떤 뭐 소위 말하는 화물칸 이런 데 절대 싣지 않고 보면 항구항구 태극기로 다 싸서 승객이 앉는 좌석에 이렇게 정중히 모시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인상에 남았습니다. 그런 것 하나하나가 사실은 지금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이 봐서도 가슴이 울컥할 것 같고요. 그렇죠. 또 전쟁 중에 상처를 입으셨던 많은 분들에게도 참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꼭 영상을 한번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에피소드라고 할까요? 숨겨진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려면 네. 지금 이제 시그너스를 타고 그 유해가 옮겨지게 되는데 이제 우리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부터는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 6대가 다시 엄호 비행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엄호 비행을 했던 전투기의 조종사 중에 한 명이 강병준 대위인데요. 네네. 강병준 대위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조종사 고 강호륜 예비역 준장의 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우리의 많은 아버지, 어머니, 특히 많은 국군 장병들의 피와 그렇죠. 땀으로 누려진 것이다라는 걸 참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 교육이라는 거 책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런 날에 맞아서 뉴스도 한번 자녀분들하고 찾아보시고 요즘은 유튜브나 이제 KBS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뉴스를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요. 보시면서 한번 대화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오는 이 과정에서 70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어떻게 보면 동족 상잔의 그런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6.25 전쟁이 잊혀진 전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시는데요. 사실은 호국 영령들에게 우리가 빚지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가 무엇이냐. 미수습 어떤 시신을 찾고 또 그렇죠. 남겨진 유족에게 뭔가 대우가 부족한 게 없었는가 찾아보는 것. 이것은 바로 국가에 충성한 군인들에 대한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오늘 그 성남 서울공항에서 이제 귀환식을 할 때 제가 눈여겨봤던 거는 122609 12만 2609 이 숫자가 무엇이냐.
아직 돌아오지 못한 12만 2,609명의 전사자를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약속을 담은 태극기 배지를 참석자들이 다 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배지를 달 수는 없지만은 국민들이 함께 추모하는 것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부모님께 6.25 전쟁의 그 어린 시절 겪었던 6.25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하면서 제 지인 이야기가 생각나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분 아버님이 사시던 마을에 한 마을에 장정 12명이 징집을 당해서 군인으로 갔는데 네. 전쟁이 끝나고 나서 10분은 전사하셨고 한 분은 다리가 절단되는 중상을 입고 상위 용사가 되셨는데 네. 이분의 아버님만 이제 온전한 몸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선친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을 고비를 10번은 넘겼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돌아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이분이 박격포 사수를 하셨다 그래요. 네. 그러면서 자신이 쏜 포탄에 맞은 인민군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넋을 기리는 제사도 지내셨고 또 한 마을에서 같이 참전했다가 돌아오지 못한 친구 동료들 이분들 제사를 매년 같이 지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유가족도 늘 돌아보고 이랬다 그래서 항상 평생 하신 말씀이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전쟁의 참혹함 그리고 어떤 인간의 악마성 그리고 생존에 남아있는 사람의 어떤 처절한 트라우마 이런 거 늘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70주년이니까 말씀을 또 드리지만 평화는 저절로 오지 않는다.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시점이라 봅니다. 네. 예. 한마디만 더 전해드리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6.25를 앞두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전쟁 걱정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드는 것이 국내의 참전용사의 희생과 헌신에 보답하는 진정한 길이다라고 강조를 하셨는데요. 저는 정말 이 항구적 평화라는 것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될 가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애타는 분들이 누굴까? 이산가족이실 겁니다. 그럼요. 그래서 남북 관계가 또 빨리 좀 잘 풀려서 이산가족 상봉 문제라든가 또 아직 유가족들이 살아있는 부분에 대한 유해 발굴이라도 네. 좀 돼서 더 시간이 가기 이분들의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줬으면 그런 바람이 들었습니다. 그 플리처상이라고 조금 인상 깊은 사진에 대해서 수상하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에 어떤 사진이 있었냐면 몇 년 전에 그 미 해병대의 사진이 나왔습니다. 미 네. 해병대 전사자의 부인이 만삭인 부인을 놔두고 전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냐면 국가에서 시신 옆에 그 부인이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고 이 부인은 만삭인 몸을 가고 밤새 남편이 좋아하던 음악을 들으면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남편과 작별하는 이런 사진을 보내서 플리처상 수상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미군은 타국에 가서 죽은 그 군인들에 대한 예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레프트 비하인드라고 하거든요. 절대로 타국에 혼자 남겨두지 않겠다. 유해라도 꼭 찾아오겠다. 그것이 우리의 기본이다. 이런 얘기를 늘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전사를 하게 되면은 미국은 그 운구 담당 장교가 직접 유가족을 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통보를 하고 모든 과정을 끝까지 다 책임을 집니다. 그리고 유가족들에게 전사를 통보하고 난 후에나 언론에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이죠. 연평도 표격 때 유가족 두 가족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전화로 그 전사 사실을 통보받았다. 이런 부분은 사실 얼마든지 국가가 신경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앞으로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6.25 전쟁과 관련해서 저희가 오늘 또 있었던 행사와 더불어 의미도 저희가 한번 좀 짚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 일본이 군함도와 관련해서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의 지금 전시를 해서 우리 외교부가 지금 항의를 했는데요. 어떤 점이 도대체 문제인 것인지 전혜연 평론가께서 관련 내용을 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군함도 이 영화로도 많이 제작이 됐었고 아마 관련 사진이나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군함도라고 불리는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서 그런 강제 노역 시설을 산업유산이라고 계속 주장을 했었고요. 실제로 산업유산. 2015년에 이 산업유산이라고 불리는 이 23곳을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굉장히 우리 정부가 반발했었는데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했느냐? 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한국인 강제 노역을 인정하고 희생자를 기리는 내용이 포함된
인포메이션 센터, 우리 왜 뭐 정보센터라고 해서 점시도 되어 있고 뭐 이렇게 안내물도 비치된 네. 그런 거를 하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런데 막상 최근에 이른바 이런 전시센터 같은 것이 문을 열었는데요. 지금 언론에도 공개가 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오히려 강제징용 피해자를 기리는 적절한 조치를 한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오히려 일본의 내용을 홍보하는 듯한 내용만 들어가 있다라는 데서 굉장히 반발을 사고 그렇군요.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정부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정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느냐. 유네스코에 이 일본 근해 산업시설 23곳, 그러니까 군함도를 표현한 이런 시설에 대해서 세계문화유산 등재 취소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약속을 위반했다, 뭐 이런 주장이고요. 근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은 이게 세계유산위원회가 오늘 원래 예정대로라면 29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는데 네네. 지금 코로나 사태로 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어쨌든 정부에서는 이런 노력을 계속한다고 하고요. 또 우리 한국과 일본의 외교부 국장이 최근 화상 협의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의 담당자들은 이 세계문화유산 등재 당시에 했던 약속, 후속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좀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좀 들여다봐야 될까요? 사실 이때 그 유네스코 세계 네. 그 유산으로 등재를 할 때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은 한국인 강제 노역을 포함해서 어떤 이 부끄러운 전체 역사를 알릴 것을 사실은 결정문을 냈었어요. 유네스코에서. 네. 그랬는데 이거를 계속 지키고 있지 않은 것이거든요.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금 강경화 외교장관이 유네스코 사무총장에게 네. 문화유산 등재 취소 요청하고 있고 또 유네스코에서는 우리 한국의 우려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본 측의 이행 여부를 의제로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요. 네. 실제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유네스코가 사실은 각국의 분담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 2011년부터 미국이 발을 뺐어요. 네. 분담금을 내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제1 분담국이 중국이고 그다음에 네. 일본. 사실상 일본이 2011년부터 거의 지금까지 큰 손으로 유네스코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어떤 쉽지 않다는 어떤 거군요. 일을 했냐면요. 2015년에 일본이 반대했는데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에 일본군의 난징 대학살을 실었어요. 네. 그랬더니 일본이 몇 달간 분담금을 안 내고 버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의 힘을 가지고 예. 쥐락펴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유네스코 기본 입장이 이런 군함도 문제나 이런 걸 가지고 일본을 몰아붙이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다. 그리고 또 이 문제를 한일 간의 양국의 대화로 풀어라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외교적 격차가 많이 심해서 좀 힘든 과정을 거칠 것 같다 이런 그러네요. 생각이 들고 예. 지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의장국이 중국입니다.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는데 중국도 지금 중일 관계가 매우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 손을 들어줄지도 약간 의문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전 평론가께서는? 사실 뭐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힘의 논리라던가 말씀해 주셨듯이 뭐 각종 후원금을 내는 그런 현실 또 심지어는 뭐 각국에 있는 학자들에게 일본이 뭐 민간이라던가 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주면서 친일본 성향의 또 학자들을 많이 네. 배출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나 또는 뭐 우리 국민들이 여론을 모아서 이런 움직임은 또 계속 돼야 된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의원들이 한 103명 정도가 네. 이 한국인 군함도 강제 노역 동원 사실을 인정해라. 일본이 인정해라. 그리고 후속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23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 차원에서도 역사적 어떤 사실에 대해서는 이것이 우리에게 유리하냐, 저쪽 땅에 유리하냐, 현 정부에 유리하냐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증명된 어떤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저도 좀 아쉬운 것이 이번에 여권에서 그 일본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켜라라는 어떤 그 역사 왜곡 규탄 결의안을 지금 만들었거든요. 제출을 예. 했는데 미래통합당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은 이런 경우는 여야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원 보이스로 같이 결의안을 채택하고 냈으면 더 좋지 않았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사평론가와 함께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녹색 어머니회 모르시는 분들 없으실 텐데 학생들 안전 뭐 또 학습을 위해서 양육자들이 이제 참여하는 제도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명칭이 지금 성차별적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저희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어떤 내용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보도가 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예, 언어가 생각을 반영하고 관습을 반영하고 문화를 반영한다고 많이 얘기하죠. 네. 그래서 어떤 언어상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돌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 녹색 어머니회는 주로 이제 아이들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많이 도우면서 그렇죠. 또 긍정적 역할을 많이 했는데 이 녹색 어머니회라는 용어를 좀 바꾸자, 또 개념도 확장시키자라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이 출발이 자모 교통 지도반, 그러니까 어머니, 출발이요? 그렇죠. 어머니라는 이제 용어로 강조된 거죠. 1969년에 시작이 됐고요. 예. 1972년 녹색 어머니회로 바뀌어서 쭉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회원 자격이 어머니로 명시되어 있다라고 해요. 아. 그럼 사실 어머니가 못 오는 경우도 있겠죠. 특히 일하는 어머니들이라던가 그렇죠. 뭐 불가피하게 부모님이 맞벌이인데 떨어져 예. 산다던가. 그래서 녹색 어머니회 이런 용어보다는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엄마도 아빠도 또 엄마 아빠가 없는 가정도 있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다양한 가족 구성원이 참여하는 쪽으로 자꾸 용어를 개선하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에 종로구에서 맘스 스테이션이라는 간판을 걸었어요. 네. 아이들이 등하교 시 이용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인데 아마 이제 뭐 아동 친화 또 엄마를 위한 시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만 시민들의 나온 지적은 뭐냐면 왜 굳이 영어로 써야 되냐. 그리고 뭐 예. 영어로 쓰는 거는 그렇다 쳐더라도 육아를 너무 여성과 엄마 영역으로 자꾸 하는 용어는 이제 좀 바꾸자라는 의견이 개진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고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조금 더 소식을 살펴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외국에서는 어머니 날이 있어요. Mother's Day라고 해서. 아버지 날도 따로 예, 있죠. 아버지의 날도 있고 예. 좋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버이날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생활 속에서 예를 들면 예진 우리 왜 저출산 문제 다루면서 저출생으로 좀 바꾸자라는 그렇죠. 시도라든가 또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우리 왜 몰래카메라 예전에 몰래카메라 뭐 장난치고 재밌는 것으로 여겨졌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 그 휴대전화를 이용한 너무 성범죄가 많다 보니 이거 몰래카메라는 용어 쉽게 쓰지 말고 불법 촬영으로 바꾸고 있어요. 네, 용어 그래서 자체를. 예,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기존에 있던 관습을 그대로 담은 용어는 좀 바꾸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해 서울시에서 성평등 언어 사전을 한번 발표했는데 좀 생각할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모차를 할 때 모를 쓰잖아요. 어머니란 용어를. 그래서 유아차라고 하면 어떨까요? 이런 내용이 이것도 나왔었고. 생각을 안 해본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또 미혼이란 용어도 그냥 비혼, 자발적 선택이라는 용어로 강조하면 어떻겠냐고 하는데 제가 이 아이템을 다루면 분명 어떤 댓글이 달지 제가 예상이 됩니다. 별걸 다 그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아버지도 같이 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거고요. 네.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왜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가족만이 가족이겠습니까? 사실 그렇죠. 언니, 오빠가 가족을 돌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이런 용어보다 좀 바꾼다면 가족의 개념도 더 확장이 되고 이런 활동에 대해서도 엄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사회가 한다. 함께 한다라는 좀 인식이 바뀌지 않을까 그런 바람이 듭니다. 그 참 이런 얘기하면 제가 또 꼰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약간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세요? 녹색 어머니회 제가 6년을 했습니다. 네. 네, 저희 아이 초등학교 다닐 때 사실 제가 일하는 엄마였지만 6년을 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빠지지 않고 했던 거는 사실 엄마가 봉사하는 모습을 좀 나중에라도 남기고 싶은 이런 마음도 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녹색 어머니회가 참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 녹색 어머니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부심이 강하십니다. 뭐 집에 있는 엄마든 나가서 일하는 엄마든 녹색 어머니를 하시는 그 봉사하는 엄마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횡단보도가 굉장히 좀 위험해요. 그럼요. 예. 제가 할 때도 학교 앞 횡단보도에서 차들이 막 엉키는 시간이기 때문에 실제로 좀 위험한 적이 몇 번 있어서 제가 몸으로도 한번 막은 적도 있고 이랬는데 내 아이의 안전만큼 다른 아이들의 안전도 소중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이렇게 나와서 봉사를 하는 건데 왜 어머니라고 하느냐 이제 지금 이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항상 마음을 붙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물론 저도 약간의 문제의식 갖고 있습니다만 저는 약간 조금 튼다고
그러면은 마음이라는 것, 어머니라는 이 상징성은 단순히 엄마만을 지칭하는 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녹색 어머니에도 엄마가 못 오는 경우에 아빠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리 얘기를 하고. 그래서 어머니라는 상징성이 주는 어떤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조금 생각을 달리 하고요. 그다음에 그 양육자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 때 네. 학교에서나 사회에서 엄마가 오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매년 초에 있는 학부모 상담 있죠. 저는 아빠를 보냅니다. 그러면은 엄마가 회사를 빠져서 가는 거나 아빠가 빠져서 가는 거나 사실은 의지의 문제거든요. 잠깐 회사에 얘기가 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학교에서나 아니면 아이의 어떤 교육 문제를 순전히 엄마들에게만 밀려놓고 아이 공부도 생각 안 하고 뭐 하느냐. 아이 공부 못하면 엄마에게 책임을 돌리고 이런 자세 바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빠가 학교에 가서 학부모 면담을 딱 해보면 우리 아이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딱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를 한번 보내보자. 그리고 학교에서도 비상연락망 꼭 엄마 핸드폰으로 적거든요. 아빠 핸드폰도 같이 적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엄마들이 봉사를 하는 건 참 좋죠. 근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엄마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맞벌이하는 엄마들이 만약에 이런 걸 하라라고 만약 일방적으로 아주 일부 학교가 받았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또 아이가 불이익을 받고 또 학부모들 사이에서 비판의 여론일까 봐 망설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제가 현장에서 보면 엄마들이 나와서 자원봉사를 하는 것도 있지만 지자체에서 사람을 고용해서 어린이 등하교 안전을 책임지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긍정적 효과도 있습니다만 돌봄과 어린이 안전이라는 것이 과연 부모만의 역할인가 지자체에서 오히려 전문적인 인력을 고용해서 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봉사라는 이름으로 양육자를 착취하는 거는 지양해야 되겠죠. 네. 어쨌든 시대의 흐름과 변화 속에서 언어는 항상 계속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네요. 2714번님 녹색 아빠님께서 직접 올리셨어요. 직접 가고 계시다고 아빠들 화이팅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분과 함께 뉴스픽 오늘도 들어봤습니다. 전혜연 평론가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2분 향해 가고 있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